네,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부터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준비되어 있죠.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증시 이슈와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합니다. 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팀장이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함께 짜보고요.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모멘텀이 부족한 글로벌 증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요. 이른바 G2라 불리우는 중국과 미국의 향후 글로벌 경제를 이끌 촉매제를 살펴봅니다. 네, 하창봉 팀장의 가라사대에서는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대해 살피고 사볼만한 종목을 선취해드립니다.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동섭 이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시장이 별다른 이슈 또 악재가 없이 반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저께 사실 뉴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로존도 올랐고, 미국도 올랐는데 마지막에 이제 낙폭 상승폭을 좀 줄이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글로벌 시장을 점검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이 사실 악재가 거의 소멸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호재 일색으로 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문제가 됐던 이제 그리스 문제도 수면 밑으로 내려갔고요. 이탈리아의 국채도 오늘 지금 보시면 2년 만기가 46bp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국채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지금 그 유로존에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이제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나를 믿고 따라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한 자신감이죠. 근데 독일에서 이제 분데스방크가 약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독일의 집권 여당 쪽에서 찬성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생각하는 투트랙 전략이라 그래서 ECB가 매입을 하고 EFSF에서도 같이 매입하는,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를 통해서 EFSF를 통해서 매입을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해라 이런 뭐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유로존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는 한 1, 2개월 안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결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은 이제 시장이 안정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확실성이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한 1, 2개월 주게 되면 일단 그 시간 동안 기대 심리로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고요. 오히려 국채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부터 8월과 9월 사이는 랠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ESM이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동향으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어떤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SM이 독일 헌법재판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유로존은 붕괴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약간 시장에 불안 요소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정말 매입을 주식을 매수해야 될 만한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유로존에서 문제될 것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지금 어저께도 상승을 어느 정도 하고 상승폭을 약간 반납을 했지만 미국도 지금 벤 버냉키 의장 언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표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개인 고통이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지표가 개선되고 있더라도 많은 소비자나 국민들은 지금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거고요. 이 얘기는 결국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를 또 키워주고 있죠. 특히 그 민간 부분에서 비농업 부분에서 약 한 16만 명 정도가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실업률은 8.3%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이때까지 했던 경기 부양책이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오히려 유동성에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작년 8월에 그 미국의 국가신용도가 강등될 때보다 더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이제 경기 확장세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내비쳐지고 있고요. 이 기대 심리가 지금 그 8월로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ECB도 역시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국채 매입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시장이 그 기대 심리를 먹어가면서 주가가 아마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과 또 만약에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괜찮아진 개선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 또한 주가를 하락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 여기서 이제 하락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의 기대 심리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8.3%면 8.4%를 6%대 초반이나 6% 밑으로 내리기려면요. 지금 이 정도 선으로 개선돼서는 어림없다라는 부분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은 이제 기대 심리를 머금은 랠리장이 한번 도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2007년도 고점 14,000대를 한번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버블장이 한번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버텨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올라오고 있죠. 특히 국내장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중국장이 좀 올라오면 국내장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장이 영향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이 좀 중국 빠지면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경기부양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경기부양책을 써서 주가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내장도 이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그 외국인 적격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제 한 57억 불을 상반기에 승인해줬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국여책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부양책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 계속 계산하는 걸 봤을 땐 중국도 조만간 상승 가능성에 대한 문을 열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도 중국 관련주들 뭐 화학주라든가 조선주, 철강주들도 같이 힘을 썼을 경우 국내장이 지금까지 약간 눌렸던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로존에서는 이제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실히 작용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방향성이 국내장도 같이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그 시점 이제 곧 도래하지 않았나 봅니다. 어저께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 저녁 때 잠깐 소나기가 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도 단비가 내릴 시점이 이제 완전히 온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가 그동안에 좀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을 좀 느껴서인지 오늘은 조금 힘이 그전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 대한 진단과 투자 전략을 주신다면요? 지금 국내장이 약간 그 미국장하고 차이점이 많거든요. 근데 그 기술적인 차트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거의 키높이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작년 8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5% 이상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국 영향도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1908포인트, 그러니까 6월 20일 날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아마 시장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하고 미국이 조정을 줄 때는 국내장이 버텨주는 아마 장세가 연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호전세로 들어왔고 수급도 제가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팔 자리가 없다. 이제는 살 자리다라고 아마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에 접어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아마도 옵션 만기 때문에 지금 누르는 것 같습니다. 쿼드로블 때문에요. 그 얘기는 이거를 이용해서 아마 이번 주 외국인들의 현물이나 선물을 많이 대거 매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위에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만기주가 껴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여기에 관전 포인트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의 방향성은 상승이 맞다고 보입니다. 혹시나 오늘 중국이 상승해서 국내장도 올라갈 경우에 1909포인트 안착 요 부분을 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점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재민 PB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지금 약보합 진행 중인데요. 1880선에서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1890선 5월달 5월 16일 갭락 이후에서의 지금 저항선이 자리가 차지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20일 이평선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1890선
결국에는 한 번에 뛰어넘기에는 일단 단기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양매수를 하고 있는 점은 일단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견조하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3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이 2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 300억 중에 운수장비 업종, 전기전자 업종으로 한 220억 정도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 뭐 금융업종, 화학업종, 철강업종, 기계업종 골고루 조금씩 10억에서 20억 정도씩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기관은 화학업종 150억 정도 베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어쨌든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등 정유주 3인방을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이 베팅하고 있는 모습, 그로 인해서 정유 3인방이 상당히 시장에서 계속 세게 올라오는 모습이 일단은 상당히 화학업종을 이끄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약간 관망세고요. 1억 정도 사고 있고 기관이 13억 순매수, 개인은 10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일단은 강한 모습입니다. 470선을 회복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2.06포인트 오른 471.67포인트 일단 상승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전 업종이 거의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종, 통신서비스 업종만이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과연 어떤 것들인지요? 네, 일단은 외국인 옵션 만기일 내일 모레인데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옵션 만기에 위한 우리의 전략 따라오기 힘들 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은 선물 쪽에서 하방 포지션도 갖고 있지만 옵션 쪽에서는 상방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오면서 콜매도를 많이 치면서 하방을 보는 거 아니냐 수치상으로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구간으로 보면은 지금 코스피 200이 250선도, 코스피 1885가 250선입니다. 여기서 한 1910포인트, 한 25포인트 정도, 2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 코스피 200이 255 정도가 될 겁니다. 255의 품 매도를 500억 넘게 누적으로 많이 쌓아놨습니다. 품 매도는 결국 상승 쪽으로 본다는 거죠. 결국에는 242 콜 쪽은 매도를 많이 쳐놨고 255 쪽은 품 매도를 많이 쳐놨습니다. 상방과 하방 만약에 만기인 날 전후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만기인 날 한 5포인트 내외로 상승을 하든 내려가든 양방 쪽에서 많이 먹는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상방 하방 쪽 어느 쪽도 열려 있다, 어느 쪽도 안 열려 있다 이 표현보다는 어느 쪽도 열려 있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물을 어쨌든 최근에 계속 쇼커버를 하든 현물을 매수하는 일단 입장에 봤을 때는 하방보다는 만기를 앞두고 상방 쪽을 좀 보는 거 아닌가 일단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상승을 하나 일단 많이 팔았는데 오늘도 더 팔아야 되나 일단 팔고 보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신권 어제만 해도 지난주엔 연기금 어제는 투신권 보험권 많이 샀는데요. 우리가 무리할 정도로 샀나 뭐 언론에서도 투신권이 매수세에 가담했기 때문에 2000선 코스피 돌파는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오늘 아침에 나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더 일단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요. 더 사보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네, 일단은 어제 금요일 해외시장 급등했다는 즉 ECB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재해석 기대감이 증시 상승 훈풍을 일으킨 한 주의 산뜻한 하루를 시작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실질적인 정책 액션이 사실 드라기 효과가 없었어도 지금 시장은 투자 심리가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한 하루가 아니었나 일단 어제 시장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유럽 증시가 또다시 1%대 상승을 보였고 스페인 증시가 4%대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결국엔 드라기가 단기 국채 금리, 단기 국채물 그런 그 매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겠다. 이 발언한 것이 결국에는 지금 2년물 국채, 스페인 2년물 국채가 7월 25일 이후에 2주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 3%대로 내려왔는데 6%대에서 결국에는 지금 장단기 국채가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현상 속에서 단기 국채를 안정화시키면서 결국에는 스페인의 어떤 그런 재정 상황을 상당히 막아내는 모습. 결국엔 심리적인 효과일지 모르겠지만 ECB 입장이 국채 매입을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와 함께 독일 분데스방크는 장기물 국채는 반대하지만 단기물 국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우호적인 발언을 최근 하고 있다는 점이 결국엔 계속 상승을 이끈 것이 아닌가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밤사이 그리스에 대한 트로이카 실사단의 우호적인 발언이 나왔죠. 그런 이유에서 유럽 증시가 좀 상승폭을 많이 확대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좀 정고점에 다다들면서 거의 3개월 내 최고치 그런 증시 자신감을 보이면서 막판에 차익 실현물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전일 고점보다는 높게 어쨌든 끝났습니다. 그런 일단 시장이 계속 해외 시장에서 나오면서 국내 시장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시장은 사실 웹도덕 현상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에 유럽의 어떤 리스크가 어쨌든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선물 옵션 시장에 의해서 현물 시장 즉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추격 매수 어제 같은 급등장에서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 결국에는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더 오를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진다면 그때 따라 붙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옵션 만기일날 조금은 좀 조정 프로그램 매도 차익 잔고가 나오면서 조정의 빌미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시 지금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일단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분할 매수 전략은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되고요. 주도주인 전차 군단도 사실 수익률 내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대 낙폭 대형주를 매매 전략으로 일단 내세우는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가대 낙폭주라고 치면 최근에 보시면 현대중공업 그리고 정유주 3인방 중에 SK이노베이션 GS 그리고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서 보면 LG전자 이런 것들이 좀 밑바닥에서 상당히 기간의 매수세로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추격 매수 상승해서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조금 하락할 때 결국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 현금을 항상 50% 이상씩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내비두시고요. 나머지 50%에서 한 15%씩 한 3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내세워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는 전략 중에서 사실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사기보단 LG전자 대안으로 내세워 드렸는데요. 삼성 SDI나 삼성 테크인 이런 종목들이 또 바닥권에서 또 많이 행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좀 아주 초대형주보다는 약간 중대형주 쪽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하시고 어쨌든 시장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라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부터 봅니다. 네, 박성일 연구는 지수 하락 시의 낙폭 과대주 매수를 박소연 대리는 박스권 밴드 193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정영훈 연구는 투자 심리 개선, 상승 추세 유지 전망을, 최희용 대리는 박스권 상단 진입, 차익 실현 전략, 김도영 대표는 시초 공격 매수보다는 한 박자 쉬어보자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오랜만에 건설업종 나왔네요.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박소영 대리는 지수 관련된 대형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하자, 정영훈 연구원도 건설업종을 제시했습니다. 최희용 대리는 정유화학업종의 추가 상승 기대를 했고요. 김도영 대표는 정유와 IT 소재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건설업을 두 분이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동부증권 박소영 대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들을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코스피에 며칠간 외인과 기관의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와 줬고, 오늘 역시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있고, 외국인의 321억, 기관의 241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와 의료 정밀, 건설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통신업, 전기가스, 전기전자, 운수창고 등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은 하락 종목이 좀 많은데요. 그중에서 한국전력, 삼성생명, SK텔레콤, 신한지주 등의 종목이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낙동강 중류에 녹조 현상이 좀 발생됐다는 소식에 수처리 관련 중인 젠트로와 시노펙스 등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갤럭시 S3와 아이폰 5의 수혜 중인 일진머티리얼즈가 지금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과 증권사 목표가 상향 소식에 컴투스와 성광밴드, 베이직하우스 등 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지금 기관 매도로 좀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하였는데 오늘 같은 장은 혼조세로 좀 쉬어가는 장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박스권 밴드를 1930선으로 상향 조정했고 또 지수와 관련된 대형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주시겠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했다는 소식에 유럽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 또한 이틀째 강세를 좀 이어가면서 3개월치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유럽 증시 역시 4개월 내 최고 수준에서 거래되는 등의 안도 랠리가 좀 이어졌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와 호재 소식이 2% 정도 상승하여 큰 폭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2주 전에 좀 연저점을 찍었던 코스피가 벌써 이제 1900선을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다시 한번 1900선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의 돌발 변수가 없다면 지수 박스권 하단이던 1700 후반대를 1830으로 박스권 상단이 1930으로 상향 조정을 좀 하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중국의 CPI와 PPI 발표와 옵션 만기일에 따른 지수 조정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 악화될 경우에는 중국의 정책 변화를 피할 수 있을 또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도 여전히 낙폭과대한 지수 관련 대형 종목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그중에서 좀 꼽아온 종목은 건설업과 상사업을 같이 함께 영위하는 삼성물산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물산이 기업 그룹사의 순환투자 규제 법안에 따라서 좀 급등을 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성그룹에서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변화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전환 가능성이 높고 지배구조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면 주가 상승의 계기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하반기 수주가 관계사 물량 1조 원을 좀 합해서 약 한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50억 불 이상의 대규모 해외 수중 물량 확보에 따른 좀 기대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좀 매력이 상승했습니다. 전일 급등에 따른 좀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요. 오히려 이걸 좀 기회로 삼으시고 매수가는 66,500원 이하, 목표가는 1차, 또 71,000원. 네, 좀 강한 상승이 있다면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2차 75,000원 부분에서 하시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6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좀 접근할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인 것 같고 특히 건설업종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박소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미라 아나운서의 이슈 정복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반등 이어가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외 이슈가 없는 가운데 1900선 회복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살펴봅니다. 이제 PC 시장에서는 더 이상 태블릿 PC를 빼놓고 PC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반기 PC 시장의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유럽 위기에 발목 잡힌 증시를 구원할 해결사는 어디에서 올지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중국과 미국, G2로 대변되는 두 국가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피로감 때문일까요? 현재 지수 상황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미국 경제지표 호전 소식과 유럽 위기 완화 소식이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동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7월 비농가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한 16만 3천만 명으로 시장 컨센서스 10만 명을 대폭 상회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의 고용시장 부진의 우려를 깨끗하게 좀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반면 구직 단년자들 일부가 고용시장 재진입하면서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을 하였는데 이는 Q3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경기 불확실성 완화와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평가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중국의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저점에서 완만
완만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경제 지표에 대한 눈높이 하향 조정이 일단락되고 향후 신뢰도가 완만하게 되살아나고 있으면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유럽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독일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독일 집권당 인사가 ECB의 국채 매입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인데 지난주 ECB 정책회의에서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결국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의 반대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로존 방어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 노력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높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 부담 요인했던 유럽 사태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동시에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5월에서 7월에 집중된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8월 이후 경제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코스피의 저평가 메리트와 함께 추가적인 안도랠리 전개가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1900선 초반의 변곡섬을 넘어서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코스피 1900선 초반은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하락세기 패턴의 1차 상승 목표치이자 중기 추세를 가늠하는 주요 이동평균선인 200일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마디 지수대이면서 3월 고점 이후 50% 되돌림 수준으로 기술적 반등과 추세적인 상승 과정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경기선인 120에서 이평선이 1920대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경기에 대한 부담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외 악재 완화에 따른 정상화 과정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주식 비중 확대를 이어나갈 필요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량과 그리고 거래 대금의 증가 여부에 따라 매수 강도를 조절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의 변동성이 아직 남아있고 시장 및 업종별 이익 모멘텀이 아직은 부진하다는 점에서 변동성과 물량 소화 과정을 활용한 저점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영국 시장 조사기관인 카날리스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PC 시장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하죠. 이제 PC 시장에서도 태블릿 PC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하반기 PC 시장의 이슈는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결국 이제 시장을 전체로 살펴보면 태블릿을 빼놓고는 이제 PC를 말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좀 오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카날리스에 따르면 2012년 2분기 세계 PC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 19.4%로 1위로 등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1년 2분기만 해도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13.6%로 HP에 뒤졌지만 뉴 아이패드 판매와 그리고 가격을 인한 아이패드 2의 판매에 힘입어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글은 최근 태블릿 PC인 넥서스 7을 이제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컨슈머 리포트도 이제 최근 넥서스 7을 저가 태블릿 PC 중 최고 제품으로 선정을 하면서 판매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넥서스 7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79점, 그리고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는 66점, 그리고 반젠 노블의 누크는 65점을 받았습니다. 넥서스 7의 가격은 8기가 모델이 $199, 그리고 16기가 모델이 $249. 구글은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패널 공급사를 늘렸다고 합니다. 초기 생산량은 60만 대 수준이었지만 최근 250만 대를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품질에서 결함이 발견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펙은 안드로이드 운용체제 4.1 젤리빈을 기반으로 엔비디아 테그라 3 이제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했고 이제 사용했고 7의 7인치 HD급 해상도와 1200메가의 카메라를 탑재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넥서스 7을 기반으로 구글북스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국내 대형 출판사들과 전자책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인데요. 일부는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형 출판사의 이제 전자책은 직접 계약하고 중소형 출판사의 전자책은 한국 출판 콘텐츠나 그리고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독 힘쓰지 못했던 PC 시장, 그러나 이제 태블릿은 해볼 만한 것으로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확보가 어느 정도 달성된 현재 상황에서 다음 타겟은 태블릿 PC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태블릿 PC 시장은 고가형 뉴 아이패드 그리고 갤럭시 노트 경쟁과 그리고 중저가형 넥서스 7과 킨들 파이어 2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또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가 의존하고 있는 OS를 제조하는 구글과 MS의 자체 태블릿 PC 출시는 삼성전자에 위협적으로 이제 작용할 전망이긴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전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기존 태블릿 PC에 이어 윈도우
윈도우 8을 채택한 태블릿 PC 제품도 적극 생산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삼성도 새로운 모델로 시장을 적극 공략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 노트 10.1과 그리고 함께 윈도우 8 기반의 태블릿 PC 등이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이제 노트북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혜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인터플렉스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지텍 시스템 그리고 중소형 비해류 전문 업체인 이라이콤 등을 관심 종목에 올려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유럽 위기에 발목이 잡힌 증시를 구원할 해결사가 미국일지 중국일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G2로 불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국가의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이제 끝을 알 수는 없지만 끝이 보이는 듯한 모습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나라들이 미국 아니면 중국 이 두 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을 이제 맨 처음 내수력이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할 것 같다는 의견과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미국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이 두 가지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중국이 됐을 경우에 맞는 수혜주와 그리고 미국이 되었을 경우 맞는 수혜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다른데요. 그 세부적인 요건들을 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을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 작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이렇게 중국을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의 의견인데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대형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경제 전반에 대한 합리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업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포트를 추구하지 않는 한 선호도가 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구매력이 높아진 중국인들을 공략하는 소비재, 그 중에서도 높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기업들이 이제 유망할 것으로 이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모멘텀이 중국에서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철강, 정유화학, 건설 등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들이 이제 좀 중국의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미국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의견에는 효율적인 시장이 이제 역시 이제 투자의 이제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투자 소득 자원 등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중국에 대한 내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 동력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산 저가 공산품을 사줬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는 중국이 홀로 치고 나가는 시나리오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이제 성장 동력을 이제 주조할 업종은 국내 IT와 그리고 자동차 생산 업체가 미국 경제 회복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1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현대기아차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 확대 덕을 볼 수 있는 삼성전자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향후 시장에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될지 미국이 될지에 따라서 이 모멘텀을 제공하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가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형주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시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오성재 팀장 통해서 중국 증시 소식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해 주십시오.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2150선 돌파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0.08% 하락한 2153.1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증시 또한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10%대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설비 투자의 GDP 비중이 약 15%인 만큼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수록 GDP 성장률 안정적인 흐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은 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1%대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8월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시장에서의 그러한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긴축 기조 완화는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3억 달러를 A주에 투자했다라고 발표가 났었는데요. 지금 한국은행이 QFII를 통해서 투자 범위 3억 달러 모두를 중국주 A주 시장에 다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면서 A주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들 외국계 기관들에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증시가 좀 안정될 경우에 중국 본토 지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란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 투자가들은 자금의 유입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기관들의 꾸준한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50선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2150선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증시 소식 전해주신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1885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가 옵션 만기가 있죠. 항상 그 옵션 만기적 오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야기가 오면 프로그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알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고 베이시스가 어떻다, 뭐 차익 프로그램 잔고가 어떻다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보면 베이시스가 한 0.97 정도, 그리고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한 297억, 그리고 빅차익에서 1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통 투자가분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프로그램 매매가 뭐야 이렇게 좀 감이 좀 안 잡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늘의 그 합창군의 가라시대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약간 개념 정리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선물 옵션 전문가가 아니면 프로그램 시장에 대해서 안다는 게 좀 힘들고요.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도 사실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워낙 이 영향력이 크고 또 하나가 어느 정도 최소한 용어 정도를 알아두면 향후에 어떤 정치 시장의 어떤 뉴스라든지 보도를 볼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좀 준비했다 말씀드리겠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뭔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프로그램 매매가 누가 하는지, 주체가 누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많이는 들어봤습니다만은 뭐 어떤 종류가 있느냐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이겠죠. 쉽게 말해서 알긴 알겠는데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또 우리 투자가분들이 프로그램 시장을 어떻게 볼 때 이것이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길을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뭘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용어 정리를 해놨는데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개인 투자가분들이 HTS에서 매일 보는 화면이고 어떠한 정권 시장을 나온다 해도 오늘 프로그램 매매는 얼마가 들어옵니다.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잠깐 개념 정리를 해보면 정의는 이렇습니다. 선물 이론 가격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한 두 가지 키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선물 이론 가격이라는 용어하고요. 또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질 때.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제 일반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제 정식 용어로 바꾸면 이게 바로 베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지수하고 코스피 사이가 갭이 발생했을 때, 벌어졌을 때 발생하는 어떤 기회를 노리는 무위험 차익 거래. 무위험. 사실 무위험이란 표현 자체를 좀 쓰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왜 무위험이란 표현을 쓰냐면은 제가 좀 이따 이론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베이시스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되면 매년 4번 찾아오죠. 옵션 만기는 매달 옵니다만 선물 만기는 매년 4번 찾아오는데 그때는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위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차익 거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인데 아비트레이지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 가격 차이를 먹는 거래를 씁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라는 표현을 쓴다 말씀드리겠고 뭐 많이 다 아실 프로그램 약간 용어 정리를 좀 정리해 드리면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서 매수 차익 잔고, 지금 현재 매수 차익 잔고가 8조 원대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매수 차익 잔고와 매도 차익 잔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매수 차익 잔고와 매도 차익의 가장 키포인트는 전부 다 매수 현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에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고 선물을 매도하는 것을 매수 차익 잔고라고 합니다. 항상 기준은 바로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생하시는 분들도 항상은 기준은 주식에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매도 차익 잔고는 반대겠죠. 앞에 매도 글자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주식을 파는 겁니다. 주식을 파니까 상대적으로는 선물을 매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식 선물은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잔고라는 것은 항상 현물,
코스피 200 지수 현물을 중심으로 이 용어를 정리한다고 말씀드리겠고,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고요. 물론 기계적으로 사는 건 맞습니다만은 시장이 만긴 날이 되면은 결국에는 영으로 수렴하는데, 그 영으로 수렴하기 전에 일단은 시장에 어떤 갭이 벌어졌을 때, 그 갭이 벌어졌을 때 들어가는 차익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무위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만기에 수렴하기 때문에 무위험이라는 표현을 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화면을 제가 좀 작을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화면을 보면은 실제로 어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글자 조금 작더라도 말씀드리면은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고 전체적으로 전체가 있습니다. 차익 거래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해놨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차익 거래에서 1,380억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비차익 쪽에서는 12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저께 프로그램이 1,500억의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자체는 일단 보통 화면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읊어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매수 차익 잔고와 매도 차익 잔고 얼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항상 그 다음 날이 되면 아침에 공시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날 집계가 돼요. 아마 거래소에서 장 마감하고 6시죠? 18시 이후에 각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온 걸 집계를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공시를 하기 때문에 다음 날 집계가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제가 두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놨습니다만은 맨 왼쪽 매도 차익 잔고 같은 경우는 현재 7조 6,500원 정도의 잔고가 쌓여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매도 차익 잔고가 7조 6,500원 쌓였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7조 6,500억 팔고 당연히 선물을 7조 6,500억 샀겠죠.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차익 잔고는 주식을 사놓고 선물을 판 겁니다. 지금 보면은 8조 500억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차익 잔고가 매도 차익 잔고보다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드리는 이야기가, 최근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이것이 옵션 동시 만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개념 정리 차원에서 쉽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보기 좋게 표시한 것이 지금 그래프입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잘 보시면 빨간 선 위에 많이 올라간 것이 현재 매수 차익 잔고입니다. 8조 원대를 넘었었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약간 밑으로 꺾이는,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에서 우측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꺾이는 차트가 7조 6,500원 매도 차익 잔고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제가 그래프를 좀 표시한다 그래도 한 7월 말 이후에 지수가 1,760포인트 정도에서 단기 바닥을 찍고 급증할 때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급증하게 올라온 영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에서도 매수 차익 잔고가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이 조금씩 시장이 오늘처럼 좀 쉬는 날에는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본 화면은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HTC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매매를 보는 일부 화면들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뭐 여기까지는 많이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약간 단순하게 개념 정립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누가 하냐입니다. 이걸 아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장 영향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하겠죠. 크게 우리 개인들은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제도적으로 좀 불리합니다. 기계적으로 좀 해줘야 돼요. 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별게 아닌데 이 호가 베이시스를 먹는 그 기계적인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는 별로 안 하고요. 뭐 증거금에 좀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차익이 있고 비차익이 있는데 확실히 비차익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차익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사는 겁니다. 뭐 삼성제 현대차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비차익 비중이 높고 약간 차익 중에 보면은 이제 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약간은 그 어떤 베이시스를 노리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내셔널 펀드 중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유럽계도 있고 중동계도 있고 미국계도 있겠는데 그런 작업 중에서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그중에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자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나라의 어떤 개별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특정 나라의 주식을 사는 거, 특정 나라를 사는 거죠. 특정 나라. 한국을 살까, 대만을 살까, 중국을 살까 그런 것을 인터내셔널 펀드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보통 매수를 할 때 항상 해지를 한다 보는 것이고 최근에는 보면은 프로그램은 사실 기관의 이윤이 오히려 큽니다. 기관에 보면은 한 9개 정도의 투자 주체가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증권사, 지금은 금융투자협회로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만 이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보통 보면은 증권사는 자기 상품 개성이나 자문형 1인명 랩 중에서 ETF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피 200을 사야 되는데 코스피 200 삼성전자부터 코스피 200 종목을 사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요새 뭐 우리 개인 투자원 많이 합니다만은 ETF 거래를 하죠. ETF 조금 더 쉽게 표현드리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덱스를 ETF라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다 말씀드렸고,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운용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펀드 중에서 인덱스 펀드가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라는 거는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예요. 자동차 펀드 이런 게 아니라 종합 주가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펀드인데 이쪽에서 좀 자금이 크고, 기관에서 가장 프로그램 영향이 큰 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국가지자체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하루 프로그램 비중 중에서 한 60에서 70%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관이 사더라도 우정사업본부에서 프로그램 매매 영향이 크면은 오늘 기관이 3천억을 사더라도 만약에 국가지자체에서 2천억을 사서 장을 올렸다. 그러면 그날은 기관이 산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날은 바로 베이시스만 안 좋으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했을 때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매수를 사더라도 만약에 국가지자체의 프로그램 비중이 높은 날이라면 아무리 그날 주식이 좋게 끝나고 양봉으로 끝나더라도 그 다음 날은 바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 아까 이 원리를 잠깐 보면 간단합니다. 제가 도표로 말씀드렸는데 도표를 보시면 우상향하는 것이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곡선으로 보이는 것이 선물 지수입니다. 때로는 선물 지수가 코스피보다 밑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 저평가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때는 주식이 비싸니까 당연히 선물을 사고 주식을 파는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효과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시장이 급등해가지고 지금처럼 선물 지수가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를 상회하게 되면은 당연히 선물 지수가 비싸기 때문에 선물을 팔고 다시 한번 주식을 사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만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만기의 글자 좀 작은데 F는 S, 즉 선물 현재 이론가와 코스피 200 지수가 일치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15시 빵빵분이 되면 일치하기 때문에 그때는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선, 이 직선을 타고 가는 코스피 200 지수를 선물 지수가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벌어졌을 때 세팅이 들어가고 붙으면 청산하는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원리다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차익 프로그램과 비차익이 있습니다. 차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차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시스라 그러죠. 선물 현재가와 코스피의 차이입니다. 선물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보다 비싸야 돼요. 미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를 정상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콘텐코 시장이라고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선물 지수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인데 현물보다 비싸면은 비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정상적이라 그러면서 코백오데이션이라 그럽니다. 이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 0.6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그램 매수 차익 조건이 나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라는 건 사실 그 베이시스가 절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뭐 1포인트, 베이시스 1포인트 이상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0.5 이하에서는 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이시스 구간별로 또 있다는 거, 그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영향력은 비차익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비차익은 바스켓이라 그럽니다. 바스켓. 이건 이제 그 지방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바켓이라 그러죠. 그냥 사버리는 겁니다. 뭐, 얘가 없어요. 1위부터 15위까지 살 수가 있고요. 뭐 15위부터 30위까지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세팅. 근데 이것이 영향력은 차익 프로그램보다 오히려 크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또 하나 조금 좋은 거는,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5위까지 삽니다만 요거는 섹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학주만 들어가자, 철강주 들어가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봤을 때는 비차익도 크다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론적으로 차익 쪽은 아무래도 현선물 연계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수렴하지만은 비차익 쪽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한 주 글쎄 제 판단으로는 프로그램 영향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영향은 좀 작습니다만은 이것이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갔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밖에서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네. 일본식으로 잘못된 말이죠. 예. 자, 지금까지 저희 출발 징수와이도 함께 하셨고요. 013-3366-0110 무료 문자, 그리고 023153-2610으로 연락 주시면요, 상담 참여 가능하십니다. 블로그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